진여가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고아원 문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0년 후 재벌 회장이 된 나는 한 시장 재개발 현장에서 낯선 노파를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들 잃어본 적 있으세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녀의 쪽방에서 발견된 낡은 아기 담요. 붉은 실로 새겨진 이름. 강진혁.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 무너질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열지 않겠다던 기억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닫아두었던 서랍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50층, 제 집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은 발밑에 놓인 장난감 도시처럼 작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수조 원의 돈을 움직이며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냉혈한으로 불립니다. 길게 이어진 회의 테이블 끝에서 임원들이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다 말고 낮게 물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이게 최선입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변명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말을 잘랐습니다. 다음 주까지 숫자로 증명하세요. 못하면 자리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회의는 더 이어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인 채 빠져나가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꽉 조여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검은 구멍 같은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손이 책상 아래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꺼낸 것은 30살 재벌 회장의 집무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해진 글씨. 미안하다. 꼭 데리러 갈게.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는 순간 고아원 복도의 차가운 냉기가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닫히던 철문 소리, 멀어지던 발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목소리. 진여가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저는 턱을 꽉 깨물며 사진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 민상무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사회공헌 프로젝트 최종안입니다. 저는 건성으로 서류를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해오름 시장 재개발 계획. 낡은 천막, 비좁은 골목길, 오래된 간판들. 사진 속 풍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 묻혀있던 냄새와 소리가 갑자기 살아 움직였습니다. 비린내, 젖은 바닥,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저는 무의식적으로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세요. 민상무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현장은 상인 반발이 심해서 직접 가시는 건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가슴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저는 늘 보던 냉정한 얼굴 그대로였지만 주머니 속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에 몸을 싣자 서울의 빌딩 숲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좁은 도로로 접어들수록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해오름 시장. 낡은 이정표가 눈에 들어오고 창문 틈 사이로 비린내 섞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질척한 흙탕물이 비싼 구두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수행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따라오지 마요. 혼자 걷겠습니다.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생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불쾌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골목이 깊어질수록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파라솔,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물전 골목 끝, 낡은 파라솔 아래 생선을 다듬고 있는 한 여인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싱싱한 갈치 보고 가세요. 싸게 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제 귀를 스치는 순간 저는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차가운 겨울밤, 귓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단단히 봉인돼 있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도망쳐왔던 30년의 시간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발을 뗄 때마다 구두굽이 진흙탕에 빠져 불쾌한 소리를 내지만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저 여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수건을 질러맨 여인이 허리를 숙여 얼음 박스 안에 고등어를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그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염 때문인지 툭 붉어져 있습니다. 저는 소음이 가득한 시장통 한복판에서 혼자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여인이 손님을 부르기 위해 고개를 번쩍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고운 눈매가 깊은 주름 사이에 파묻혀 있었지만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모양새는 부정할 수 없는 제 기억 속의 조각이었습니다. 총각, 고등어 좀 보고 가.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아주 싱싱해. 여인이 저를 발견하고는 살갑게 웃으며 손짓하는데 저는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제 이름을 불러주던 환청 속의 부드러움이 그 결에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답 없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여인이 머쓱한 듯 고무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불렀나 보네. 옷 입은 거 보니까 아주 귀한 집사람 같은데 이런 시장통이 낯설지? 여인이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제 곁으로 다가오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비린내가 제 감각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생선 냄새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혐오하며 도망치려 했던 밑바닥 삶의 악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러다 바닥에 놓인 오물 양동이를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양동이가 넘어지며 비린물이 제 고가의 수트바지에 튀자 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 정말.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옆에 있던 낡은 걸레를 집어들고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째, 이 비싼 옷을 다 버렸네. 총각 미안해. 내가 얼른 닦아줄게. 여인이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제 바짓단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길이 제 다리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서슬 퍼런 목소리에 여인이 걸레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핏기 없는 입술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자기를 버린 엄마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상처 입은 짐승 같았습니다. 여인이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미안해, 총각.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화내지 마, 응? 옷감 상하니까 저 안쪽 가게 들어가서 물로 좀 씻어내고 가. 여인이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려 하자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가 고작 이런 곳에서 생선을 팔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으면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굳게 닫힌 채 비겁한 침묵만을 지켰고 가슴속에는 지독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멀리서 민 상무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급하게 달려오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회장님이라는 말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부축하려던 여인의 눈에도 경외감과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민 상무의 손길을 거부하며 앞만 보고 시장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여인이 총각, 아니 회장님, 생선 봉투 두고 갔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지만 제 심장 소리는 비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운전석 옆 거울을 통해 멀어지는 가게를 응시했습니다. 민상무, 방금 그 가게 말이야.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자 옆자리에 앉은 민상무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박옥순 씨라고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신 분입니다. 재개발 반대위원회 쪽에서도 꽤 목소리가 크신 모양입니다. 박옥순이라는 그 이름이 제 심장에 화인처럼 찍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이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보육원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버텼고 그녀는 이곳에서 생선 비린내를 마시며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입안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손수건으로 바지에 묻은 얼룩을 문질렀지만 비린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를 버린 그 여자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기에 저는 애꿎은 시트만 손톱으로 긁어댔습니다. 서울로 가세요. 당장. 제가 내뱉은 명령에 차가 거칠게 출발했고 시장의 풍경은 흑백 필름처럼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제 눈꺼풀 위에는 여인의 갈라진 손등과 슬픈 눈망울이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라면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며 저는 차가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집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제 옷에 밴 생선 비린내가 제 숨통을 조여왔고 저는 참을 수 없는 갈증에 넥타이를 다시 한번 풀어헤쳤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이 위험한 게임을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박옥순, 당신이 정말 내 엄마가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만난 초라한 과거가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탕 속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하며 저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밤 저는 다시 그 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회장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어둠 속에 숨어 그녀의 진짜 얼굴을 훔쳐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집무실의 공기는 정갈하고 차갑지만 제 코끝에는 여전히 그 비릿한 생선 냄새가 매달려 떠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수십 장의 결제 서류들은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는 멍하니 시계 초침이 흘러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질 무렵 저는 정장에 걸맞은 최고급 코트를 벗어 던지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수행원들에게는 퇴근을 지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채 다시 그 비린내 나는 골목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해오름 시장에 도착했을 때 시장은 낮에 활기는 간데없고 낡은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근 건물의 그늘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마스크를 치켜 올린 채 박옥순의 생선 가게를 응시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박옥순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바닥에 엎질러진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린 손으로 대걸레를 꽉 쥐고는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문질렀는데 그 뒷모습이 꼭 지울 수 없는 죄를 씻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박옥순이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양은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식어서 굳어버린 밥 덩어리와 물기가 다 빠진 김치 조각뿐이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물에 말아 한 숟갈씩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세상에 저런 걸 밥이라고 먹고 있는 건가? 제 입술 사이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고 목구멍 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식재료만 골라 먹던 제 식탁이 떠올라 지독한 역겨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거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남자가 가게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헬멧을 벗어 던지며 박옥순의 가게 앞에 쌓인 빈 상자들을 발로 걷어차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보자 하니까 월세 밀린 게 몇 달째인데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어. 남자의 고함에 박옥순이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뛰어나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요 며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요. 이번 주말 지나면 어떻게든 일부라도 마련해 볼게요. 남자는 박옥순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침을 뱉으며 그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주말? 당신 그 소리만 벌써 석 달째야. 당장 방 안 빼면 내일 사람 불러서 이 쓰레기 같은 생선들 싹 다 길바닥에 쳐넣을 줄 알아. 박옥순은 비틀거리면서도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사장님. 여기서 쫓겨나면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아들놈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버텨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박혔고 저는 전봇대 뒤에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돈뭉치를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으나 제 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진 뒤에도 박옥순은 한참 동안 찬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앞에 남은 건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과 바닥에 흩뿌려진 비린 물 자국뿐이었습니다. 박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앞치마를 여미더니 마치 숨겨둔 죄라도 꺼내듯 가게 안쪽 쪽방으로 비틀비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아해진 비닐봉지 하나를 품에 안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비닐봉지는 여러 번 묶었다 풀었다 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겹겹이 접힌 봉지 안에서 나온 건 누렇게 바랜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박옥수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찍힌 입금 내역은 믿기 힘들 만큼 작았습니다. 5,000원, 1만원, 3,000원, 어떤 날은 1,000원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진혁이 만나면 주려고 모아둔 건데 목소리가 끝에서 부러지듯 떨렸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내 손에 쥐어주면 엄마가 널 잊은 적은 없었다는 말이 될까봐. 박옥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마지막 희망을 품에 숨기듯이요. 그리고는 급히 눈물을 닦고 통장을 다시 비닐봉지 안에 넣어 꼭 묶었습니다. 그 작은 손동작 하나가 30년을 버텨온 사람의 간절함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봇대 뒤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버린 사람이 아니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걸.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생선 대가리들을 주워 담으며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진혁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는 어디서 밥이라도 굶지 말고 살아야 할 텐데. 박옥순이 제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툭툭 치는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혀 마스크를 끌어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버렸다고 믿으며 키워온 증오가 그녀의 처량한 통곡 소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쪽의 비좁은 쪽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묵주를 꺼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그림자는 너무나 작고 앙상해서 금방이라도 사라질 환영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차가운 밤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지갑 속에는 수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지만 그것을 셔터 밑으로 밀어 넣으려던 제 손은 몇 번이고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돈이 그녀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저의 비겁한 동정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돈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의 쪽방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를 버린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이렇게 비참하게 살려고 나를 거기 둔 거야? 저는 어둠을 향해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찾아온 이곳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악마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가련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핸들을 두드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이내 핸들에 머리를 박고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쪽 방 안으로 들어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가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씻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차가 시장 골목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그 희미한 불빛을 시선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민 상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오름 시장 박옥순 씨 가게 임대인 인적 사항 알아내서 보고하세요.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제 얼굴을 차갑게 비추었고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이제 오해와 진실의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 경계선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며 흘린 눈물이 진짜라면 제가 살아온 30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녀에게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조금 더 수수한 차림의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시장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대낮의 시장은 어제의 적막했던 공기와는 달리 비린내와 활기,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뒤엉켜 제 감각을 어지럽힙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박옥순의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조기 몇 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옥순은 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굽은 허리를 펴며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총각. 어서 와. 오늘 조기가 아주 물이 좋아. 이거 한번 봐봐. 박옥수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조기 한 마리를 들어 올려 제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확 끼쳐왔지만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투박한 손마디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옥수는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옷 입은 게 꼭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내 아들도 살아있으면 딱 총각만 한 나이일 텐데. 박옥순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거칠게 짓눌렀고 저는 지갑을 꺼내려다 손을 심하게 떨고 말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듯 지갑이 미끄러졌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이 바닥에 축축한 진흙 위로 요란하게 흩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허리를 숙이고 동전을 줍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가게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열려있는 쪽방 문틈 사이로 어두침침한 방안 풍경이 보였고 저는 그곳에서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 정성스럽게 접혀있는 그것은 세월의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해버린 하늘색 아기 담요였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제가 맡겨질 때 몸에 감겨 있었다며 제게 건네주었던, 그러나 분노에 휩싸인 제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던 그 담요와 똑같은 무늬였습니다. 저는 동전을 줍는 것도 잊은 채 홀린 듯 가게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총각,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지저분해. 박옥순이 놀라며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담요 바로 앞까지 다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요의 귀퉁이를 들춰보자 그 순간 주변의 시장 소음이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듯 멀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제 본명인 진혁이라는 글자가 붉은 실로 서툴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왔던 증오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다가 옆에 있던 나무 괴짝을 짚으며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면했습니다. 총각, 아이고,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박옥순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니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살갗을 파고들자 어릴 적 열병을 앓을 때 누군가 곁을 지켜주던 희미한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혁아, 내 아들 진혁아. 박옥순이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중얼거린 그 이름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것인지 착각하며 숨을 들이켰지만 박옥순은
그저 아파 보이는 손님을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손을 밀쳐내고는 계산도 하지 않은 생선 봉투를 낚아채듯 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박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가에 세워둔 차 안으로 뛰어들어온 저는 문을 잠그고 핸들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 담요에 새겨진 진혁이라는 이름은 제가 결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고 동시에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상무 해오름 시장 박옥순 씨. 그 여자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세요. 제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나왔고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민상무의 대답조차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에 기록된 것 말고 실제 살았던 삶이 어땠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병원 기록, 채무관계, 그리고 3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뭘 하고 살았는지 전부 다 알아오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차창을 때리는 강렬한 햇살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질 속에 숨어 살던 제가 드디어 30년 전 버려진 그 골목의 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버린 이유가 그저 가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잔혹한 운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가슴속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박옥순,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거지?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눈동자를 응시하며 대답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느꼈던 승리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낡은 하늘색 담요만이 제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제가 쌓아 올린 이 모든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왜 나를 놓아야 했는지 직접 듣는 것. 하루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흐르고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민상무가 밤을 새워 정리해온 두툼한 보고서 한 권이 놓였습니다. 저는 마치 제 운명을 결정지을 판결문을 마주한 죄수처럼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찌른 것은 30년 전 아버지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그어진 붉은색 줄과 사망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촉망받던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빚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제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신 거였습니까? 제 입술 사이로 힘없는 탄식이 새어나왔고 저는 다음 장에 기록된 박옥순의 행적을 쫓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을 잃고 핏덩이 같은 저를 품에 안은 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니던 24살의 박옥순, 그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단 한 방조차 얻지 못해 여관방을 전전하면서도 저를 굶기지 않으려 자신의 끼니를 거르던 기록들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함께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심한 영양실조로 폐렴에 걸려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그의 겨울, 그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시 가장 후원이 잘 들어온다던 고아원 문 앞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보낸 거였어. 저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서류가 구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서자마자 실성한 사람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들에는 그녀가 30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맸던 처절한 흔적들이 사진과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전단지 속에는 제 아기 때 얼굴과 함께 우리 아들 진혁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애처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모은 푼돈을 흥신소 사기꾼들에게 뜯기면서도 혹시나 제가 돌아올까봐 그 낡은 시장 골목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왜? 저는 울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보고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제 30년이 그녀가 견뎌온 30년의 희생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만성 신부전과 심한 관절염으로 당장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약 한 봉지 살 돈도 아껴가며 언젠가 만날 아들에게 주겠다며 낡은 통장에 푼돈을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20년 전 박옥순 씨가 고아원을 방문했으나 아이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기록 확인.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의자 뒤로 고개를 꺾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수천억의 자산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그녀의 사랑보다 가볍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무실에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자니 찬 바람을 맞으며 고아원 문 앞에 서 있었을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때 민 상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안건대로 재개발 최종 승인이 나면 모레부터 시장 철거를 위한 강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 말에 제가 번쩍 눈을 뜨며 충혈된 눈으로 민 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철거? 누가 내 과거를 그렇게 쉽게 없애겠다고 합니까? 민 상무가 당황하며 서류를 고쳐주었으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이사들 전부 소집하세요. 내일 이사회 안건 전면 수정합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그 시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바꿀 거니까. 제 단호한 명령에 민 상무가 고개를 숙였고 저는 집무실을 나서며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증오의 불꽃은 이제 꺼졌지만 그 자리에는 그녀를 향한 뜨거운 속죄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우선은 그녀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들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회장이 아니라 길 잃은 지 30년 만에 엄마를 찾은 어린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시는 그 차가운 진흙탕에 무릎 꿇게 안 할게요. 밤 공기가 차갑게 제 뺨을 스쳤지만 제 가슴속은 그녀의 하늘색 담요처럼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저를 꺼내준 것은 결국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녀의 눈물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을 뚫고 시장을 향해 질주하며 내일 마주할 새로운 운명을 향해 제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가 제 앞에서 무너질 줄은. 오전 8시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제 신경을 자극합니다. 반듯하게 다듬어진 대리석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실세인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승리감에 도취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 이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해오름 시장 재개발 최종 승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사인 하나로 우리 그룹은 올해 최대의 수익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어서 마무리하시죠. 최 이사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류 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저는 펜을 쥐는 대신 서류를 그대로 들어 올려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낙엽처럼 회의실 바닥으로 추락하자 장내에는 비명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업 전면 무효입니다. 제 선언에 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미 투입된 자본과 주주들의 기대치는 어떡하고 이제 와서 사업을 엎으신다는 겁니까? 저는 최 이사를 차갑게 쏘아보며 미리 준비한 새로운 도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부수고 올리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장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상생형 재생 모델로 갑니다. 제 개인 지분을 담보로 내놓을 테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주식을 사가세요. 제 서슬 퍼런 기세와 파격적인 제안에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닫았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설전 끝에 결국 제 안건이 통과되었고 저는 승전고를 울릴 새도 없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로비를 나서자마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기상 악화가 심각합니다. 직접 운전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민 상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빗물을 닦아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무시무시한 폭우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빗줄기를 뚫고 해오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그 빗길에 홀로 장사를 접고 있을 모습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엄마.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제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고 빗물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간신히 제어하며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시장 골목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가 진흙범벅이 되고 구두가 벗겨져 나갔지만 저는 맨발로 물을 가르며 어머니의 가게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 멀리 낡은 천막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박옥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풍에 천막이 휘청거리며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자 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안 돼. 엄마. 위험해요. 제가 몸을 던져 천막 기둥을 대신 받쳐드는 순간 박옥순이 깜짝 놀라 빗물에 젖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총각.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피해. 천막 무너져. 자기 몸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제 걱정부터 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근처 건물의 안전한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제 재킷을 벗어 어머니의 어깨에 덮어주자 그녀는 당황한 듯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 비싼 옷을 왜 나한테? 총각,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어머니의 야윈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목이 메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지만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른 이름을 삼킨 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옥수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젖은 손으로 제 얼굴에 묻은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총각 왜 이렇게 울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진짜 이름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빗속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음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쏟아지는 폭우가 처마 끝을 때리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요란한 빗소리조차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젖은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제 고백을 들은 박옥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굳어버렸고 빗물에 젖어 가늘게 떨리는 손을 허공에 둔 채 제 얼굴을 감히 만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총각? 박옥순이 갈라진 목소리로 되묻자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끌어당겨 제 뺨에 강하게 밀착시켰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내 아들은 벌써 죽었어. 엄마, 저예요. 엄마가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던 하늘색 담요에 쌓여있던 진혁이라고요. 엄마가 내 이름 새겨줬잖아요. 빨간 실로. 진혁이라고. 그 이름이 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자마자 박옥순의 눈에서 댐이 무너지듯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얼굴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고 빗물에 젖은 제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이마에 남은 작은 흉터를 찾아냈습니다. 진혁이, 정말 내 새끼 진혁이야?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진혁이가 살아 돌아온 거야? 박옥순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빗물 냄새가 뒤섞인 그녀의 가슴팍은 앙상하고 딱딱했지만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3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왜 나를 그렇게 혼자 뒀어요? 얼마나 미워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데. 제 원망 섞인 오열에 박옥수는 제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진혁아.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 너를 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한테는 지옥이었구나.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제발 나를 욕해라. 박옥수는 자신의 가슴을 쾅쾅 치며 자책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낚아채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습니다. 비바람에 시장 천막들이 날아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진흙탕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우리 모자에게는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박옥순이 제 얼굴을 다시 살피며 서둘러 제 젖은 어깨를 닦아냈습니다. 이 귀한 옷을 다 버리고 너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이 애미 꼴이 이래서 어쩌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 그녀가 제 눈치를 보며 슬며시 손을 때려 하자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저예요, 엄마. 성공했다고 거들먹거리며 엄마를 미워하고 이 시장을 다 부수려고 했던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폭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염으로 제대로 펴지지 않는 그녀의 무릎을 보며 제 가슴은 또 한 번 미어졌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 세워둔 제 차로 그녀를 안내했고 수억 원짜리 최고급 가죽 시트에 젖은 옷을 입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이 차보다 중요한 게 엄마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엄마 다 고쳐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울지 마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히터를 강하게 틀자 차 안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고 박옥수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차 안을 둘러보다가 제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제 피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30년의 공백이 그 손길 한 번에 메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시장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그 비린내 나는 골목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은 제 증오의 시발점이었지만 이제는 제 생애 가장 따뜻한 사랑을 되찾은 성소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 말에 박옥순이 제 손을 꼭 쥐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버려진 아이가 아닌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평온함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거실 전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데웁니다. 저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고 그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듯 머리맡에 놓인 가족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고요했던 제 펜트하우스는 이제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자 앞치마 등을 정갈하게 묶은 어머니 박옥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앉아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일어났어? 얼른 씻고 와. 생선 노릇하게 구워놨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시장통의 거친 고단함이 묻어나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야윈 어깨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에 고개를 묻으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엄마, 내가 시장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릎도 안 좋은데 왜 자꾸 나가요? 제 투정 어린 말에 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지만 인자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여가, 거기 내 이웃들이 있고 내 평생이 있는 곳이야. 내가 예쁘게 고쳐준 그 가게에서 사람 대접받으며 일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걸 뺏으려 그래?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해오름 시장은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현대식 상생 모델로 탈바꿈했고 철거 위기에 몰렸던 상인들은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 입에 넣으며 30년 동안 굶주렸던 마음의 허기를 채워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어머니의 약봉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엄마, 점심 먹고 이 파란 약 꼭 챙겨 먹어야 해요. 민상무가 이따가 시장으로 병원 갈 시간 맞춰서 갈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고. 어머니가 알았다는 듯 제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주며 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귀한 아들 덕에 호강하는데 내가 왜 말을 안 듣겠니? 오늘도 고생하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둘게.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해오름 시장 입구에는 진혁이네 생선가게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앞에서 활기차게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 상무가 조수석에서 제 동정을 살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상생 프로젝트 덕분에 그룹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주주들도 이제는 회장님의 판단이 옳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민 상무의 보고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이란 남을 짓밟고 올라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집무실에 도착해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하늘색 담요 조각을 액자에 넣어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붉은 실로 수놓아진 진혁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를 괴롭히는 낙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부신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문 앞에 차가운 눈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던 어린 진혁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가장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고 저를 버렸던 세상조차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진혁아, 엄마는 한 번도 널 포기한 적 없어. 엄마가 포기한 건 나 자신이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와줬잖아. 이제 엄마는 여한이 없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살게 한 건 증오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다림이었다는 걸. 제 나직한 읊조림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저는 새로운 서류 위에 제 이름을 당당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눈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 눈물이 빚어낸 찬란한 미소로 가득 찬 일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아껴야 했던 긴 세월을 지나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서, 그리고 그 비릿하지만 따스했던 시장 골목의 바람 사이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아원 문 앞에 홀로 남겨졌던 아이와 시장 골목에서 평생을 기다리던 어머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마음 한켠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눈물은 흘러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